정섭이는? 몰라. 오, 잘 내려와. 그 정도면. 더 뒤에 오네. 정섭이? 더 뒤에 오잖아. 정수이도 잘 내려오네. 그러네. 잘 내려오네. 오, 멋져. 오, 우와. 와, 오, 넘어졌어.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는 안 부딪히려고 넘어진 거잖아. 손님은 오늘 내일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저녁 퇴근하면은 예.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강아지 산책시킬 생각이고요. 예. 산책하면서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겠죠.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니까 시내가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집에서 애들한테 떡볶이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겨울이면 함께 스키를 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아버지가 2018년 마지막 날 죽었다. 나의 아버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1971년 8월 1일 출생, 2018년 12월 31일 사망.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내 일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좋다. 이것은 나의 일, 나의 직업이며 나는 이 직업에 만족한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입니다.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또 남을 속이기 위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단지 남들 앞에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기 위한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빚을 많이 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 20, 30대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뭔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언제나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짙은 어둠 속으로 숨은 이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려 했던 나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세원 교수의 둘째 임형섭입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사랑이 많고 다정한 분이셨으며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진짜 원망을 많이 하긴 했죠. 병원에서 이제 일어날 일이라 저는 이제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도착하기 전에 삼촌한테 이제 문자가 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돌아갈 때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편견을 없애자는 보편적인 정신과 의사,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이 친구가 간 다음에 마음이 자꾸 사가 들어가는 느낌을 제가 좀 괴롭네요. 그런 게. 안녕하세요. 저는 고 임세원 교수의 큰아들 임정섭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8년 12월 31일 환자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숙학원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좀 공부를 또 이제 약간 놨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직 공부 시작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 또 야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또 야구를 또 빗대서 설명하셨는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 이어도 투수는 공을 던진다. 아직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러냐. 우리 할 수 있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이어도 투수는 공을 던진다. 아버지의 이 말이 저를 다시 책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이제 1등을 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게 눈에 보이시니까 기숙학원은 그 전화할 수 있는 그 타임이 따로 있어요. 그 타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어떤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니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칼이 찔리셨다. 저는 이제 급하게 가봤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아버지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대학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올해 저는 국민대학교 미디어 전공 학생이 됐습니다. 생전에 사이코 드라마 치료를 잘하셨다는 아버지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날 라디오 다큐멘터리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나의 아버지, 의사자 임세원.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는 학생이자 임세원의 아들로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 봤습니다. 의사자 임세원 추모 다큐멘터리 일부 나의 아버지 임세원을 만나다. 지금부터 의사자 고 임세원님의 봉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와 묵념이 있겠습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허남이 분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 임세원님의 유가족 대표께서 허남이 분향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허남이 분향하십니다. 2022년 9월 24일 유난히 맑고 파랗던 가을날 아버지는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의사자 임세원을 현충원으로 모시는 날인 만큼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네요. 오늘은 엄마도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좋아요. 남편도 좋아할 것 같고 저희 가족도 이제 더 가까워지고 더 자주 또 올 수 있고 해가지고 현충원에 오니까 진짜 현충원에 이렇게 묻히는 거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구나 또 그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친구와 동료들도 어김없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장례와 의사자 과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해 거의 아버지가 돼주신 분들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오늘 환하게 웃고 계세요. 오늘 날이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세원 형 밝은 얼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현충원에 계시는 분들, 이 묘비 이렇게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졌고 세원 형이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안장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님의 의사자로서 죽음에 대한 의미가 더 생긴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근데 또 다시 교주님의 죽음을 떠올린다는 게 이게 또 약간 울컥하는 면이 있네요. 임 교수 그립고 보고 싶지만은 또 언젠가는 만날 또 때가 있겠죠, 그죠?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고 당신도 우리들과 함께 행복했으리라 믿고 이제 이곳에서 편히 잠들고 잘 쉬시오. 보고 싶소. 아버지가 제일 반가워할 손님들이 오셨네요. 정신장애인 분들과 가족들입니다. 임세원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무럭무럭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건부터 진주 방화 사건까지 세상의 온갖 비난과 억측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떠난 지 3일 만에 성명을 냈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번 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터져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또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유가족들이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참 역설적으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데 대해서 조현병 가족으로서 너무 가슴이 쓰라리게 아프고요. 해마다 이 기일에 꼭 찾아오리라고 저희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를 대신해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자폐 임세원 교수.
아버지의 첫 번째 추모 콘서트에서는 정신장애인 가족분들이 직접 만든 의사제패를 저희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빛났던 삶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당신의 고귀한 뜻이 이어지도록 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모 콘서트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참석자 기림. 아버지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예약도 없이 찾아온 조현병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치료의 때를 놓치고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던 상태였고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죠. 5시 45분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울렸고 그래서 무슨 번호지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환자분한테 공격을 이렇게 받아서 응급실에 계시다고 지금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싶어서 이제 둘째를 데리고 가면서도 그래도 병원이니까 남편이 다치긴 했지만 큰일은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느님한테 빌었는데 정말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중환자실에 몇 달 있어도 되니까 목숨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저는 남편의 사망 선고를 2시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에 아버지를 떠나보낼 거라고요. 아버지의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직전까지 함께 자살 예방 교육을 도모하고 대화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만든 백종호 교수님과 김지현 교수님인데요. 아버지는 이분들을 평생의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의대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 의무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하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세 분은 그렇게 바라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12월 31일 오전에 저하고 임세원 교수하고 백종원 교수하고 나눈 대화 내용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의대 교육 과정이 보수적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날 12월 31일 날 이제 11시에 고대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 성대는 연락이 없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5시 50분에 우리 성대 교수님이 성대도 하기로 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줄은 뭐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퇴근길인데 뉴스가 나왔어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피살. 근데 제가 감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아는 임세원은 뭐 환자가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할 때 도망가지 않고 정말 이제 맞서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에 무슨 사고가 났다면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을 사람은 나는 임세원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한테 바로 카톡 보냈죠. 이런 누구냐 그래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세원이 맞대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남편의 모습이 남을 챙기려다가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성품이면은 충분히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챙기려고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엄마도 사람들도 아빠가 마지막까지 남을 구했다.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였고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들인 저는 도망가지 않고 남을 돕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빠 그냥 도망가시지 그랬어요. 의사자 임세원이 아닌 임정서 아버지로 내 곁에 오래 있어주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4년.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만나러 갑니다. 병원 지금 얼마 만에 오는 거야, 여기? 저 거의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없이 보는 병원은 낯설고 되게 외롭고 그럴 것 같은데. 삭막한 것 같아요. 이제 언제나 이제 감성선 병원을 가면은
아버지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오셨거든요. 저 맞이하러. 아빠 사고 당했던 그도 일터기도 하지만 사고 당했던 그 현장에 가는 건데 마음 괜찮아? 안 떨려? 지금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어지럽긴 해요. 살짝 좀 심장이 좀 빨리 뛰면서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다큐를 제가 이제 만든 이유 중 하나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 해야지. 아버지를 잃고 처음 오는 아버지의 일터입니다. 용기 내서 왔는데 생각보다 떨리네요. 병원 냄새, 무거운 환자들의 표정, 아이들의 울음소리, 익숙한 광경에 아버지가 더 생각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버지를 만날 분은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버지의 후배, 간호삼성병원 전상원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현재 진료실을 보고 그리고 밑에도 가고 그리고 지금 그 임세현 교수님 때문에 살은 우리 간호사 한 명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어. 트라우마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정신과를 지키는 이유가 임세현 교수님 때문이야. 그분 여기 있어. 인사할래? 아버지가 구했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어머나. 되게 안녕하세요. 형들이냐? 네. 정설이. 난 진짜 많이 컸는데요, 교수님? 네. 그래도 계속 여기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오기로 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되면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용기 내서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면은 뭐 계시는 동안 계속 찾아오라 할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떠나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아버지 자리를 지켜주셔서요. 부디 아버지의 못까지 잘 살아주세요. 저는 지금 의사 임세원이 마음 아픈 환자들을 만났던 곳,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소이자 50년이란 짧은 생을 마무리해야 했던 그곳, 아버지의 진료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뭐 섭섭하지 않다면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아버님이 가시고 안전 정비를 뒤늦게나마 한 거야. 원래는 문도 없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이 없었어요. 그냥 벽이고 다 벽이야. 다 이제 그냥 하나의 공간이었지. 이런 문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나쁜 일이 벌어지면 꼼짝을 못 해. 네,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환경이었다니 무심했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의 사고 이후 진료실이 많이 변했다네요. 아빠, 보고 계세요? 아빠가 일하던 곳이 이렇게 변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조금만 빨리 병원에 안전해졌다면 아빠가 지금 제 곁에 있지 않았을까. 속상하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의료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날의 사고가 담긴 CC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CCTV를 보겠다고 했을 때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모여 의논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거를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백종호 교수님, 신영철 교수님 모든 교수는 솔직히 내가 다 상의해봤어. 적정 시점에는 필요한 걸 마주치거나 똑바로 오히려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그냥 마냥 기분이 이상하고 이러는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은 안 들어.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생각해볼래? 정섭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영상이 아버지가 도망가시는 영상만 있는 거죠? 찔리시거나 그런 거는? 없어. 네. 마지막에 넘어지셨거든? 그 장면도 있어요? 넘어지시려고 하는 비틀거리는 것까지 있어. 한 5분만 시간 좀. 아, 밖에 나가서 바람 쐬세요. 네, 핸드폰 가져가. 그러고요. 우연히 사진 한 장이라도 보면 굳게 먹은 마음이 무너질까봐, 억지로 힘주고 서 있는 다리가 풀어질까봐, 필사적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환망한 마지막. 저는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면했던 것들을 이제 마주했으니까 지금 다리도 막 떨리고 지금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2020년부터 이제 그래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다.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고 또 장남인데 언제까지 그런 사실이랑 그런 일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으니 지금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은 앞으로 더 외면하고 더 없던 일로 치부할 것 같아요. 오늘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볼까? 그러면은 아빠 너무 오랜만에 봤지? 솔직히 욕 쓰면 안 되죠. 욕 써도 안 되지.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아. 그냥 죽이려고 그냥 작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찌른 사람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이고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으니까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와 슬픔을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며 토해냅니다. 분노라는 거는 뭐 그 가서 걔 만나가지고 패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화내고 욕하고 할 수 있고 해야지. 근데 좀 이런 시발점이 있어야지 화를 낼 수 있는 거지. 묻혀버리고 그러면 화내면 이상한 거거든. 오히려 계속 욕하면서 환기해야지 내가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야. 정상 과정이잖아. 그게. 이런 거 보면서 감정 나오면은 오히려 되게 건강하게 변해가지고 뒷단계. 괜찮아요. 그래도 확실히 4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정서 오늘 욕 봤잖아. 오늘은 정말 안 좋겠지만은 이번 달 다음 달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잘 잘 거야. 네, 저도 이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성환 교수님,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넘어질 때 그 슬리퍼 교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슬리퍼라고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걸 빨리 얘기를 못 해준 거. 네, 그거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다 우연이잖아요. 그거. 나한테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초단위로 열심히 분석한 이유가 난 그거였어. 그거 아니었으면 혹시 뭐 다른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요. 제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주신 건데. 그럼 진짜 좋은 슬리퍼 사드릴까? 전 교수님, 아버지 죽음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교수님 덕분에 아버지는 행복하게 일하셨을 겁니다. 외면했던 숙제를 마치고 나니 아버지가 의지하던 선배 신영철 선생님, 아버지의 절친 백종훈 교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오늘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덜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런 적은 평생을 간직하고 사는 거야. 그걸 없앨 수는 없어. 그 세월이 흐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세월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났거든. 근데 내 반응이 좀 줄어들게 그런 거 같아. 그게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그래야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거야. 작년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그때는 생각만 들어 나도 막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나 아파. 근데 그때쯤 죽고 싶진 않아. 이게 시간이 가지는 치유의 능력이야. 아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중에 여기 PD 롤 모델로 PD 된다면은 야 이런 경험한 PD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아버지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더 그립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분노와 슬픔, 죄책감은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의사였을까요? 오늘은 아버지의 특별한 환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곳이 어디든 다툼과 난민, 죽음이 있는 곳으로가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전쟁과 테러 전문 PD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미 PD인데요.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늘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그녀가 아버지의 환자였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PD님이 절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네요. 선생님, 윤 교수님 아들이에요. 마스크 좀 벗어봐. 아빠랑 얼마나 닮았나 좀 보여드리게. PD님, 아버지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우리가 취재하러 가면 해외에서 정말 나 빼고 다 나를 어떻게든지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쟤를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들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해외로 이렇게 취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 예약된 날짜에 못 가겠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언제 출발하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출발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 가운 아시죠? 네. 이렇게 항상 손을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의사가 예. 입으시고 그 그러면서 차림으로. 약을 몇 개를 이렇게 주시면서 네. 김 PD님 혹시라도 진짜 누구 죽이고 싶을 때 죽이지 마시고 요걸 하나를 먹으라. 응급약이다. 그 약을 주고 또 헐레벌떡 그 택시를 타고 갔어요. 아버지가 환자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진료를 넘어 환자의 삶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있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제 얘기도 하셨나요? 자전거 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되게 신기했었대요. 자전거를 타는 자체도.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처음 탈 때. 자기 원래 표현 잘 안 하시니까 말 안 하셨나 본데 말은 안 했어도 되게 신기했었다고. 뭔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느낌? 그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렇게 기특하고 신기하고. 저 자전거 탈 줄 알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PD님을 만나 뵈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환자에 대해 진심이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였는지에 대해 알게 되니까 너무 와닿네요. 되게 아버지와 나눴던 그런 대화 같은 게 그리운 순간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 갈 때마다 그렇죠. 교수님이 주셨던 약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 왜 약봉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문의 임세원. 임세원 전문의가 써 있어요. 그 약봉지만 보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아껴 먹었어요. 그래서. 약을. 별 경험을 다 하게 해주시네 이분이. 막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블랙핑크 사인 받아다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 PD님께도 블랙핑크 얘기하셨어요? 아빠가 블랙핑크 팬이었거든요. 김정현 교수님도 알고 계실 정도예요. 돌아가신 해 가을 정도에는 우리가 레드벨벳과 블랙핑크로 싸웠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아무 데도 얘기 못하는. 임세원 교수는 블랙핑크, 나는 레드벨벳. 그래서 임세원 교수가 나를 그 블랙핑크 좋아하게 만들려고. 근데 그때만 해도 블랙핑크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막 로제 사진 보여주면서 이 괜찮지 않냐고. 근데 그때는 또 레드벨벳이 좀 유명해서 어쨌든 뭐 북한도 공연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성 교수 약간 좀 넘어오고 있었어. 레드벨벳이 예쁘네. 넘어오고 있던 차에 그래서 나는
블랙핑크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 사실은 임세원 교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임세원 교수가 지금 살아 있었으면 저한테 거들먹 거렸을 거야. 블랙핑크가 이렇게 또 잘 되는 걸 보면 임세원 교수도 많이 기뻐했을 텐데 정말 블랙핑크하고 레드벨벳. 아빠 팬심 대단하죠? 정말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김 PD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왜 내가 여쭤봤거든요. 네. 아니 전혀 상상치 못하게 어떻게 블랙핑크시죠? 뭐 그랬더니 아들과 친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걸그룹 중에 요즘 애들이 누구 이렇게 좋아하나 보니까 블랙핑크더래. 그래서 그게 참 저희도 이제 저랑 제 동생도 그때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좋아지고 저희도 이제 아버지랑 친해지려고 저희 아버지가 그 밴드 퀸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따로 찾아가지고 퀸 노래 되게 좋다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막 뭐 보헤미안 랩소디 아니면은 뭐 Someone to Love Me 이런 노래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신나셔가지고 이런 노래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이때 당시에는 이런 노래도 유명했었다 하면서 그때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아들들하고 친해질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좋아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진짜 좋아하게 되더라. 그 이유는 이제 저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들이 그 헛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맨날 그 느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진심이구나라는 걸 언제나 느꼈어요. 대학교시 끝나고 제가 20살 되면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 미국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같이 미국 대행사를 하자. 그래서 미국 많이 물어보셨구나. 어느 도시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같이 가고 싶어진다 보다. 이제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고 빨리 커라 막 그런 생각할 때도 많다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안 쳐다보고 간 적이 있나 봐요. 이렇게 눈빛을 안 마주치고. 제가 네 아마 이제 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때 아마 당시 이제 그냥 가방 딱 메고 바로 아마 나갔었어요. 아마. 네, 기억나요. 서운했대요. 그래서 빨리 커라. 이렇게 빨리 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성년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성인이 되면은 같이 집 앞에 있는 이제 치킨집 가가지고 맥주 한개 하자고. 그게 저한테 이제 맨날 자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1년만 버티면 된다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아빠와 퀸 노래가 흐르는 호프집에서 치맥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네요. 아버지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당시의 마음을 2016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라는 책에 담으셨죠.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우울증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절망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될 환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책을 함께 만든 김효진 편집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임세현 교수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큐를 제작하고 있고 오늘 다큐를 도와주는 친구인데 근데 우리가 마스크 좀 벗고 왔대요. 근데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스페셜 게스트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방송을 워낙 안 봐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을 거예요. 꿈속에서 어디서 아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작년에 제 콘서트 갔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근데 같이 스텝이신 줄 알고 그런 의미로 그러네. 너무 닮으셔가지고 교수님이랑. 만나는 분들마다 그러시네요. 제가 정말 아버지를 닮긴 했나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 그 책을 한번 봐라. 그래도 아버지가 쓴 책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안 보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학업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안 보다가 또 이제 아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아버지를 잃고 난 뒤로 좀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의 흔적을 좀 지우고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책이 아버지 관련된 기억의 결정체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읽으려 했다가 그래도 이제 너무 외면하는 건 너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019년 한 6월 달쯤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읽었을 때는 솔직히 이제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없애보자 하니까 좀 약간 훑어 읽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대충 읽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때 읽었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읽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읽어봤는데 저의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저 동생인 형섭이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이제 예전 추억에 좀 빠지게 되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그동안 허리 아프신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에 대해 또 다시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또 구절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되물어봤을 때 왜 기분이 좋냐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썼나 봐요. 요즘 아빠 잘 웃고 행복해 보여가지고 저도 행복하다고. 이 말을 했던 때가 순간 떠올라가지고 약간 좀 뭉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작가로는 어땠나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어요. 그런 만큼 이제 책이 홍보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잡고 뭐 하고 막 진짜 교수님이 제일 비협조적인 작가분이셨어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비치는 걸 전혀 원치 않으시고.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좀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름이 좀 높아지거나 영웅시 되거나 뭐 브랜드화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조금 네, 좀 거부감을 내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추모집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좋아하실까? 네. 이렇게 내가 나가서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실까? 아, 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그분의 그런 어떤 좀 고지식한 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의사로서 존경받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아빠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만드는 걸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이 작품만큼은 아빠가 주인공을 자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 책도 환자들에게 막연히 다 잘 될 거라는 의료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신 거니까요. 하지만 책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허리 통증이 찾아왔고 아버진 우울증 환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한동안 연락이 뚝 끊겼다가 메일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일이 첫 줄을 읽고 제가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게 원래는 이제 우울증에 관한 환자 사례 같은 걸 약간 각색해서 좀 넣으면서 우울증을 쉽게 설명을 하자 이랬는데 첫 줄이 더 이상 환자 사례를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원고가 왔는데 아프신 얘기가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진짜 키보드 이렇게 막 이 마우스 내리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적나라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조금 뭐 그때 아버님 생신 때 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아버지 생신 때 그 정확히 또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저도 약간 아내는 미역국과 불고기 등 평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만들어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종일 누워있다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일어나 선체로 미역국을 먹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지금 생일상 받을 상황이야? 그 책에 나왔던 내용처럼 어머니가 되게 좀 아버지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평소보다 더 좀 되게 크게 생일상을 차리셨고 저랑 이제 제 동생이 앉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허리 보호대를 차시고 이제 그 안방에서 이제 걸어 나오셨는데
그때 걸어 나오실 때부터 이제 약간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앉아서 같이 먹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때 화를 내셨던 거죠. 왜 이런 생일상을 지금 내가 받을 상황이 돼 보이냐 하면서 저도 그렇고 특히 제 동생은 그때 충격을 좀 먹고 그 방에 들어가서 울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좀 충격을 먹으셔가지고 거실에서 좀 앉으셨고. 그리고 잠시 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직접 골랐다면서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다.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자그마한 두 손을 꼭 모은 채 촛불을 끄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아빠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흐르는 눈물을 힘겹게 꾹꾹 눌렀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거를 좀 이렇게 넘겼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 기억이 너무 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좀 다 좀 밑주치면서 읽다 보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하실 줄 몰랐죠 저는. 그렇게까지 혼자 돌아가실 계획까지 세우시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시려고 했던 거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책을 읽으면서. 모두가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다. 죽기에 딱 알맞다.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 자동차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동차 열쇠가 없었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다가 엄마와 함께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내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렇게 나는 자살을 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아빠, 고마워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죽지 않고 우리 옆에 있어줘서.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위험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린 의인으로 살아줘서. 아직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아빠가 그립고 필요하지만 아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 살아낼게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희망의 근거가 되고 싶었던 나의 아버지 임세원. 당신이 남기고 간 온기와 위로를 저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사자 임세원 추모 다큐멘터리 1부 나의 아버지 임세원을 만나다. 연출 김혜민, 편집 이혜리, 글 구성 이소연, 김혜민, 음악감독 최영원, 취재 나레이션 임세원의 아들 임정섭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11시 의사자 임세원 추모 다큐멘터리 2부 나의 아버지 임세원이 꿈꾸는 세상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본인도 우울증을 겪었고 평생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의사로 평가됩니다. 사건 당일에도 예약이 안 돼 진료를 거부당할 뻔한 환자를 진료하다 참변을 당했고 피습을 당하던 순간에도 간호사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유족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이 고인의 유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파했을 때 누군가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 본인도 우울증 시달렸고 누구보다도 환자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의사였고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성심성의껏 진료한 의사이지 않았을까. 이 교수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뭘 하나 해도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고 연구면 연구, 자기가 맡은 거는 정말 뭐 밤을 새고 뭘 해서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사는 세상.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많이 바랐겠죠.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본인이 강한 위치에 있을 때 남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 항상 찾아다니시고 그러셨던 분이니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셨을 것 같아요. 네. 전 국민이 보고 듣고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 제가 열심히 만들겠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세상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의사자 임세원 추모 다큐멘터리 2부 나의 아버지 임세원이 꿈꾸는 세상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가수 하림입니다. 저는 2021년 겨울 임세원 교수의 3주기 추모 콘서트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캠페인에 대한 노래를 하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제 다른 노래보다 뭐 히트한 노래는 아닙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는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네, 같은 그 힘든 분들을 많이 보아오셨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서 저도 자랑스럽게 저도 이런 노래 있어요. 이렇게 그날 객석에 앉아있는 임세원 교수의 큰아들 정섭이를 처음 만났는데요. 아마 그때 정섭이가 재수생이었을 거예요. 맞죠?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미디어 전공합니다. 지금 제 첫 작품에 출연하신 거예요. 와, 재수생이었던 정섭이가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는 대학생이 돼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요? 야, 시간 참 빠르구나. 새삼 느끼네요. 정섭 씨,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시간은 어땠나요? 걱정했던 것보다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솔직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요. 저도 일부 나의 아버지 임세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섭 씨 정말 대견해요. 아버지가 틀림없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지난해 추모 공연에 이어서 오늘 다큐멘터리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임세원 교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섭이는 취재 다니느라고 고생했으니까 2부는 저한테 맡기고 이제 쉬세요. 아니요, 저도 같이 가야죠. 안내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우울증을 만났고 오랜 방황 끝에 스스로 희망의 근거가 됐다는 임세원. 누군가의 동료이자 아들, 배우자, 아버지였던 사람 임세원이 꿈꾸던 세상 속으로 지금부터 저 하림과 함께 떠나보시죠.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어갈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진짜 죽고 싶은 걸까요? 이곳은 생명지킴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현장입니다. 군대 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친구, 동기들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보고 듣고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이 소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권순정 교관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공군본부 자살예방 전문교관 권순정입니다. 자살 예방 전문 교관? 처음 듣는 말인데요. 교관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정비사였던 제가 처음 자살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비난부터 하셨어요. 네 주제에 무슨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네가 무슨 교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처음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신호를 보내는데 저는 그 신호를 지켜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잃고 나서 후회했기 때문에 저처럼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 알면서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들 저항이 심했거든요. 나는 안 죽을 건데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냐. 왜 우리 시간도 바쁜데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시작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사람을 구할 수 있나라는 이런 확신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는데 보고 듣고 말하기를 통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도 봄이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뵙고 싶었던 분이 임세훈 교수님이었거든요. 2014년 봄날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낯선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 임세원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는 그분이 연예인 같은 분이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교관님께 연예인 같았다니 기분 좋은데요? 교관님, 아버지가 만든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 솔직히 어땠어요? 전에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 현실이랑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했을 때 일단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 공군 버전을 개발할 때 예산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또 인식도 많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군 버전을 만들겠다고 제가 계속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죄송한 마음도 크고 개발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많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군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임세훈 교수님이 두 말도 안 하시고 우리는 권 선생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언제든 개발이 가능해지면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임세영 교수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그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보고 듣고 말하기를 함께 만든 백종우, 김지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전공의 때도 굉장히 하여튼 자신 있고 환자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본인이 퇴원시킨 지 며칠 안 된 분이 돌아서 나가시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밖에 환자분들은 밀려 있고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거기서 끝냈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살의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그렇게 괴로워했거든요. 10년 후에 이제 이런 자살의 경고 신호를 우리가 찾아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임세원 교수가 또 구상을 해서 백종호 교수하고 저하고 만나자라고 해서 대학로 한림다방에서 만났어요. 임세원 교수 머릿속에 이미 그 보고 듣고 말하기 이름을 들고 왔어요. 그 보고 듣고 말하기 뜻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그런 한국 사람의 정서를 잘 담아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도 설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좀 환자 좀 잘 봐주세요. 한국 말에 보기에는 잘 돌본다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잘 살린 거고, 그래서 잘 보고, 돌보고, 잘 뭐 듣고 경청하고, 말하기는 뭐 잘 도와준다. 정 교수가 그 냅킨에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눈 크게 그리고, 사람 모양 그리는데 눈 크게 그리고, 귀도 크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기에 쓰이는 그 캐릭터를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그 수식어를 지우기 위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1초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자살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들을 도울 순 없을까?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위태로워 보이는 이들에게 자살에 대해 물어보고 이유를 들어준 사람이 95%,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에게 연계한 사람이 7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보고 듣고 말하기,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게 우리 지금 다 같이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실은 우울해서 또 위기에 빠져서 저렇게 늘어지고 집을 청소도 못하고 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대할까? 어떤 분은 내가 대신 치워준다 그래서 박수를 받는 분도 있지만 집안꼴이 이게 뭐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사실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분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보고 이게 위기의 신호인지 알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물어봐주는 것들을 임세원 교수가 보고 듣고 말하기에 담았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나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괴로움 속을 허우적대며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힘겨울 때 고립감, 외로움까지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임세원 교수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의 글입니다. 임세원 교수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구석으로 숨지 않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우울증도 책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진료실에 찾아와준 환자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군요. 삶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 있는 선택이니까요. 마음의 어려움은 원치 않는 순간에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세원 교수의 바람처럼 세상을 향해 소리내어 말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퍼스트 기자 이관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현병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출연했습니다. 마인드퍼스트는 사회에서 무능력하고 폭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사회의 무능력과 폭력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조현병 인식개선 강사 관형 씨는 바울의 가시라는 책도 냈는데요. 여러 강의와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대학교 때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수업을 맨날 늦고 지각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대체 왜 그렇게 집중을 못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3명 이상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세보니까 그런 사람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책과 강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제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율이 됨으로써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용기 내서 말하면 되는데 말이죠.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환자는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조현병 환자라고 부르는 건 저를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병자로 보는 거고요. 누군가 저를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조현병을 가졌지만 사회 속에서 품격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정신질환은 그 어떤 병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중요합니다. 관영 씨 말처럼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치료의 때를 놓치면 본인도 가족도 사회도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가족들은 마음 아픈 분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에게 이름이 있듯 질병에는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코드가 있습니다. 관영 씨의 조언처럼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 F로 시작하는 코드가 붙는데요. 이 F 코드가 낙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비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낙인 찍히기 싫어서 받아 마땅한 혜택도 포기하는 세상. 아버지는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F 코드 진단을 받았다고 자기 고백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전우보다 강하다고 믿는 나의 F 코드 이야기의 저자 이한희 기자입니다. 처음에는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제 SNS에 제가 우울증을 진단을 받았고 좀 그런 글들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뭐 그렇냐 이러면서 그래 뭐 그냥 치료 잘하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 나도 뭐 우울증인데 너처럼 말을 못했어.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부터 반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엄마 아빠가 딸이 우울증인 걸 부끄러워하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건데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다 같이 안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직접 우울증을 앓기 전에는 환자들이 선생님이 이 병을 몰라요라고 하는 게 듣기 싫으셨대요. 정신과 의사인 내가 모르면 누가 안다는 거야. 하지만 우울증을 겪고 나서는 내가 틀리고 환자들이 맞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울증은 영혼을 잠식시키는 병이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희 기자처럼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 다른 이에게도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인데요. 약국 소개 좀 해주세요. 조울증 환우인 우리 큰아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 우리 가족 전체가 같이 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나이 한 40 정도는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 발병했어요. 그 후에 한 4번 정도를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발병을 또 조울증을 지금 한 19년 정도 두 아이 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결혼도 했고요. 둘째 아들도 결혼해서 싱어송라이터로 아주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모두 조울증 환자가 됐을 때 아버지의 절망감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뭐 첫째 때도 그렇지만 둘째 아이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why me 또는 why us 왜 우리 가족에 조울증은 1.3%거든 국민의 그러면은 5천만 가운데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조울증 환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 나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안 걸린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냐. 그래서 why not me? Why me? 저도 아버지를 잃고 수없이 외쳤단 말입니다. 왜 나지? 왜 하필 우리 아빠지? 그런데 현실을 수용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라는 걸 고백까지 하시다니 그 시간들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조우님은
조울증과 동행한 지 벌써 28년이잖아요.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감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요. 당사자인 조우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 저희 가족의 힘든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위로받겠지 하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그런 스토리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이분들을 콘텐츠로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게 되고 나의 아픔을 전문성으로 삼는다. 이 말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이 건강한 자아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병원을 갔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어머님께서 쭈뼛쭈뼛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우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방송이 도움이 됐다. 여태까지 본인은 아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웃으면 안 되고 슬퍼해야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웃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울면서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리는데 내가 어떤 직장이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되면서 그럴 때 뿌듯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 더 건강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 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의 3분의 2를 이 병과 함께 했는데 평범한 삶을 살면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팠던 그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저의 도구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조은의 마음 약국은 아버지 3주기 추모 콘서트에서 자작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작된 하루 오직 당신과 함께 서투른 고백할래요. 당신과 나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해요. 그 깊은 사랑 이제서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의 아픔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스타들 역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 무대에 올랐던 뮤지션 이은미, 박기영, 알리도 알고 보면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요. 그들은 이 무대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노래했습니다. 아버지도 생전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예술인들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유명인들이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나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광범위한 그 국민 대중에게도 치료를 통해서 이것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과 회복의 시간을 엮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설 때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걸 확인한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임 교수님을 추모하는 자리에 꼭 함께 하고 싶었고 처음 뵙지만 사모님께도 위로하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던 때가 20대였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시기에 어떻게 정말 다행히 죽지 않고 제가 살아남아서 그러고 나서 곡을 쓴 게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나비라는 곡입니다. 지금 이제 불러드릴 곡. 네, 이 곡이 제가 아주 극심하게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이겨냈다고 사실 말 못하겠어요. 네, 지나와서 훨훨 날아서 그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그 어두운 면들과 이제는 정말 작별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오늘 이 곡을 꼭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음악을 하다 보니 조울증이라고 하죠.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또 우울할 때는 너무 또 디프레스 되는, 30이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가족도 만들고 지금 예쁜 아이도 낳게 됐고요. 근데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못 하다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그냥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기 자신한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있잖아요. 예, 그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세원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것, 누구나 소리내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고 편견 없이 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세상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 6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밤, 임세원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세원 교수 추모의 밤, 다시 만날 그날의 현장입니다. 이날 정섭 씨도 함께 했다면서요? 물론이죠. 사실 아버지가 떠난 뒤에는 늘 12월이 두렵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거든요. 올해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추모의 밤에서 아버지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서 적게 외롭고 덜 슬펐습니다. 잠깐만요. 이 노래가 임 교수님 추모곡 다시 만날 그날에 맞죠? 오늘 같은 날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최승열 씨가 멋지게 불러주셨군요. 그러게요. 노래 자체가 주는 힘이 있고 가사 제가 듣고 사실 조금 처음 노래 녹음할 때 살짝 울컥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임세원 교수님이 쓰셨던 말이더라고요. 함께 보고 듣고 서로 말해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사실 저도 이제 그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런 쪽에 있다 보면 가끔씩 혼자 이렇게 우울하거나 안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사실 힘이 됐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게 정섭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뻔하고 무심하게 들리겠지만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 짙어져도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일은 더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말을 안 믿었는데요. 4년이 흐르고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벌써 괜찮아져도 되나? 아빠가 서운해하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마 추모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섭 씨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임 교수님은 괜찮다고 하실걸요? 대신 교수님이 꿈꾸던 세상, 마음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 힘써주기를 바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났으니까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되새기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문제만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쪽 분야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뭐 심리나 뭐 이런 쪽 책들을 계속 많이 작업을 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책을 만들 땐 조금 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중학생 딸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그런 뭐 죽고 싶다. 가출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저도 그냥 그랬어 뭐 왜 어떡하니 막 이러고 말겠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딸한테도 이제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 정말 네가 봤을 때 되게 위험하다고 보이면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줘라. 그럼 엄마가 너의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서든 도와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막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것도 막 가르쳐주고 뭐 자살 예방 센터가 이런 게 있어 막 이런 것도 막 소개를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꼭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다. 복지관을 가도 되고 보건소를 가도 되고 이런 자원들이 젊은 정신과 의사들 중에 제2의 임세원, 제3의 임세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임세원 같은 사람을 많이 키우자. 임세원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세원의 한 10분의 1 닮은 친구 또 어떤 면을 닮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자꾸 나오면 그러면 좀 애도가 되지 않을까. 많은 임세원 1, 2, 3, 4, 5, 6, 12 이렇게 태어나면 그게 우리 애도의 추모의 완성이 아닐까. 고3 시절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들었던 아들이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를 추모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장성한 아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면 임세원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운 많은 사람들이 정섭이를 응원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랄랄랄랄랄랄라.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미안하다, 고맙다, 잘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삶은 쉽지 않고 이 세상 내 뜻과 같지 않고 엄청난 슬픔까지 겪게 됐고, 그래도 잘 살겠다는 의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요. 피로나는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어른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좋은 어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어른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좋은 어른들도 또 다른 아빠가 될 수 있으니 아빠의 추억을 발판 삼아 세상에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고 앞으로 확 나가던 그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큐멘터리에 이제 참여도 하고 있고, 세상에서 지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의사로서, 한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주고 사회의 취약한 곳을 더 많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멋진 PD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 정석 군이 앞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과 또 치유를 얻을 거라고 믿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석 군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진짜 무엇을 했던 엄청난 지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다. 내가 자리를 비웠어도 네가 정말 이렇게 올곧게 잘 자라주었구나. 너무 고맙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섭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하면서 세상엔 두 가지 음악이 있다고 생각해. 생명을 살리는 음악이랑 생명을 죽이는 음악. 그리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음악 편에 서겠다고 언젠가 다짐한 적이 있어. 그 다짐을 지키려고 계속 열심히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버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버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 덕분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분들이 틀림없이 너의 손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아파하지 말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 (2018년 12월 31일) 그날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음 아픈 이들의 친구이자 의사였던 임세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환자를 대할 때면 나는 다른 의사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찾아오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 임세원은 마음 아픈 사람들과의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에도, 심지어 자신을 향한 칼날에도 맞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의 근거가 되고 싶었던 임세원처럼 우리도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합니다.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제 생애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고 싶었고, 나중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남겨놓은 희망의 근거는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이제 덜 아파하겠습니다. 조금 덜 원망하겠습니다.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는 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꿈꾸던 세상에서 살다 왔다고 인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책 마지막 글로 인사를 대신할게요. 모두 부디 잘 지내시길 기원한다. 여러분,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랑 나눴던 얘기가 언젠가 여유가 되면은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가 나시면 저희가 밤이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되게 계획을 좀 거창하게 세웠거든요. 막 차종까지 막 고르면서 아버지가 또 차를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캐딜락 그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자고 있으면 내가 운전하고 이제 밤에는 내가 자고 있겠다. 어머니는 운전 잘 못하니까 이제 어머니 일단 뒷좌석에 태우자. 역시 치밀하시네요. 성격이 드러나.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이제 뭐 어디는 어디를 들리고 유타를 들리고 텍사스는 좀 머니까 텍사스는 들리지 말자 이런 말씀만 나누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제가 이어받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랑 동생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남겼던 계획이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맥북에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거는 설레지만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고 또 망설이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처음이 없으면 다음도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우울해지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오늘 하루 생활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자 임세원 추모 다큐멘터리 2부 나의 아버지 임세원이 꿈꾸는 세상을 만나다. 연출 김혜민, 편집 이혜리, 글 구성 이소연, 김혜민, 음악감독 최영원, 취재 나레이션 임세원의 아들 임정석, 가수 하림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중 임세원 교수의 육성은 생전의 KBS 인터뷰였음을 밝힙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당신에게 들려줄게요. 함께 보고 듣고 서로 말해주며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버거운 삶의 무게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애쓰던 당신, 가장 위험했던 순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었던 당신, 이해받지 못할 때도 웃으며 함께 걸어가자던 당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로 아파하던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함께 마음 따뜻한 세상 만들자던 그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서로 힘껏 안은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함께 환하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함께 보고 듣고 서로 말해주며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함께 마음 따뜻한 세상 만들자던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